저는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네. 물론 금리도 단기적으로는 따라가겠으나 지금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유럽, 일본의 문제지 물론 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으나 네. 어쨌든 간에 가장 투자할 때 중요한 거는 매크로 환경을 접목시킨 자산 가격의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두려워할 걸 지금 계속 잘못 잡고 있다. 최근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있잖아요. 과연 지금의 매크로 시장이 동상이몽을 꾸면서 각자 자신들이 그 참여하는 자산 시장의 가격을 높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 두 가지 모두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프라이싱을 하고 있고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그 격차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루츠 투자자문의 네. 이선철 대표님 모시고 또 현업에 계신 분이니까요. 네, 지금 우리의 상황도 판단 그리고 어떻게 좀 전략들을 세워야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상당히 강한 약세 시황관을 한동안 표출해 주셨는데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아, 네. 근데 많습니다. 네. 이 텐트럼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약세의 전환인지에 대해서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네, 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일단 트리거는 좀 텐트럼 방식으로 발생을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거는 자산 가격의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미 너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텐트럼이 발생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 이제 일단 변동성이 높아진 과정인데 뭐 저는 간단하게 미국 증시는 아마도 고점을 찍은 것 같다. 그 지난번에 저희가 봤던 고점이 전고점 회복 못한다. 네네네 그럴 거라고 보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네. 네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약세로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그러면 이제는 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옆으로 횡보?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아니면 뭐 크게 방향은 그거는 뭐 아래쪽에. 중요한 건 아니다. 네, 못 뭐. 올라간다는 게 중요하다. 예예 뭐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에 텐트럼이 있기 전에 예. 그 미국 증시 특히 이제 성장주 위주로 좀 부정적이었던 이유가 예. 채권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 이제 각자 프라이싱이 너무 달랐거든요. 예. 이제 주식 시장은 이제 소프트 랜딩을 전망하면서 예. 그 영업이익의 이제 어닝에 이제 연에 거의 한 18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한 30% 가량의 성장을 프라이싱하고 있었고요. 주식은? 예예 고점 대비 고점일 때.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다시 2% 아래로 낮아지는 이제 그걸 기대하고 있었고 한마디로 장기 금리도 내려와서 멀티플을 받쳐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베스트 시나리오죠 그게. 네네 거의 뭐 진짜 완벽한 소프트 랜딩 시장은 그렇게 프라이싱을 하고 있었고 반대로 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크게 오랫동안 역전되고 있던 커브가 말해주고 있듯이 굉장히 오히려 반대로 이제 좀 거의 하드 랜딩에 관련한 그러니까 최근에 텐트럼 같은 그런 경로와 비슷한 느낌으로 좀 프라이싱을 장기 금리가 좀 잘못 책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장기 금리가 내려와 있다라는 거는 최근에도 오히려 주식 시장이 빠지면서 장기 금리가 내려왔죠. 그렇죠. 저는 이제 장기 금리가 결국에 상승하면서 주식 시장이 무너질 걸로 봤는데 거꾸로 됐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장기 금리가 내려오는 이제 최근처럼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확 줄어들면서 장기 금리가 내려오는 거는 주식의 멀티플 측면에는 받쳐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거보다 성장에 대한 너무 과도했던 성장의 기대가 더 그 과하게 조금 빠졌기 헷갈리는데 때문에 주식의 멀티플 측면에서 받쳐준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그만큼 금리가 장기 금리가 내려왔다는 채권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네네. 상대 밸류로서의 주식의 멀티플을 정당화시키는 방향은 맞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멀티플 측면에서 받쳐줬지만 성장은 오히려 네. 그게 이제 이제 뭐 고용 지표나 이런 게 좀 일시적으로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성장이 무너지겠구나. 갑자기 성장에 대한 이제 그런 우려가 많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멀티플인 받쳐주지만 그걸 상쇄하는 이제 성장의 둔화,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 성장이 그게보다 상승할 더 거에 대한 큰 성장의 네네. 훼손이 걱정이 됐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성장도 과도하게 프라이싱이 되어 있었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금리가 최근에 이제 3.7까지 내려왔다가 어제 다시 올라서 올랐죠. 3.9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채권 시장, 장기 채권 시장도 굉장히 잘못 프라이싱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3.7 특히 장기 금리의 3.7도 제가 봤을 땐 다 왔을 가능성이 있다. 너무 낮다. 예, 너무 낮다. 예. 지금 이제 폭락이 시작되기 7월 초만 해도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바로 여기 제일 우측 하단에 보시면 한 달 전만 해도 9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총 올해 말까지 두 번의 금리 인하를 프라이싱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 네 번의 금리 인하를 프라이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는 기본적으로 6번을 프라이싱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현재는 거의 10번을 프라이싱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저는 이번에 텐트럼이 생기기 전에 그 정도의 프라이싱도 굉장히 과하다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매크로 시장에선 지금 시장은 어떤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디플레이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거든요. 장기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식이 꺾인다라는 건 네, 성장의 그렇죠. 급격한 둔화. 네네. 네. 근데 저는 두려워할 걸 지금 계속 잘못 잡고 있다. 최근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지금의 매크로 시장이 각자 서로 다른 동상이몽을 꾸면서 각자 자신들이 그 참여하는 자산 시장의 가격을 높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 두 가지 모두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프라이싱을 하고 있고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그 격차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기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2008년이나 그런 식의 어떤 유동성이 없어서 디플레이션이 쾅 나타나는 그런 크래쉬 있잖아요. 그게 발생이 될 거다라는 이제 우려를 포함한 수준까지 레벨이 내려왔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어떤 시스테믹한 그 충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스테믹한 충격이라는 거는 은행이 굳건해야 되는데 은행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보는 이제 연준이 어떻게 보면 계속 인플레이션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재무부나 이런 쪽에서 완충을 해줬거든요. 네. 재무부도 완충을 해주고 또 연준은 연준대로 BTFP를 써가면서 사실은 그런 문제를 나타날 수 없게 했다. 근데 지금 장기 금리에 만약에 지금 3.9%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네. 기준금리를 10번을 다 지금 시장에서 프라이싱 하는 대로 10번을 다 내린다고 내년 말까지 가정을 해도 네. 기준금리가 그렇게 되면 3%입니다. 그렇죠. 비슷해지죠. 네네. 3%에서 3.25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10년물 네. 자 우리 저 대표님 다시 한번 네. 우리 저 듣는 분들이 조금 좀 헷갈리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네네. 돌이켜 한번 다시 갑니다. 자 일단 네. 주식시장이랑 채권시장 있죠. 네네네. 두 개 다 지금 뭔가 잘못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고 말씀 주신 네네. 거죠. 서로 동상이몽을 네. 하고 근데 있다. 주식시장은 지나친 성장에 대한 기대로 사실은 좀 너무 오버해서 네. 달렸고, 네네. 그다음에 채권시장은 채권 시장은 네. 이제 전형적인 리세션, 그러니까 네네.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프라이싱이 지금 지금 또 너무 과도하게 돼 있다. 낮았다. 금리가. 예, 과도하게 돼 있다. 지금 현재 장기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5.5%가 기준이고, 그다음에 이제 10년채가 뭐 한 4% 정도 했었죠. 지금 4%, 네네네. 4% 4%에다가 3.7까지 내려갔고 네네. 지금은 현재는 한 3.9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시. 그게 지나치게 낮았다는 거예요, 금리가? 네, 지금 현재도 지나치게 낮다. 근데 지금 그 채권만 보면 네. 지금 뭐 그 기준금리를 뭐 1.25% 낮추고 네네. 내년에 50bp 상반기에 더 낮추고 막 이러면서 장단기 금리는 정배열될 거고 이게 네네. 그러면서 쭉 빠질 거다. 네네, 불스티브로. 네네. 그렇게들 거의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선철 대표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것 같은데 네. 금리가 그러니까 오히려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기준금리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저도 낮아질 거라고 보는데 예. 네. 다만 시장 프라이싱만큼 네. 지금 10번 정도로 낮아질 거라고는 절대 보지 않고요. 네. 그럴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왜요? 네. 인플레이션 살아 있어요. 네네, 인플레이션이 살아 있어서. 예. 그리고 오히려 기준금리를 낮추면 그런 건 원자재 같은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동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면 예.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좀 강해 보일 거다. 더 강해 보일 거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장기금리 같은 경우는 단기는 내려와도 네. 단기는 조금 내려오는데 장기는 더 크게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은 거의 배제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에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장기금리도 많이 내려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모든 희망적인 프라이싱 뭐 10번을 다 한다고 해도 내년 말까지 네. 3에서 3.25까지 기준금리가 내려온다고 해도 네. 지난 역사상 10년물과 기준금리와 이제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만기가 길면 길수록 더 네네, 수익이 높은. 더 높은 금리를 당연히 네. 줘야 되니까 그거의 평균 지난 전 그 역사상 평균이 140bp입니다. 네, 1.4. 네, 1.4. 지금 시장에 어떤 이 정도의 텐트럼을 맞고 시장이 엄청나게 우려하고 있는 네. 이제 그런 이제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모든 희망적인 프라이싱을 해서 10번을 내년 말까지 내린다라고 해서 과연 장기 금리가 3. 뭐 지금은 이제 3.9죠. 오늘로서는 그게 이제 과연 맞는 프라이싱이냐. 1.4가 턴 프리미엄인데 네네. 기준금리가 만약에 3이면 4.4 정도 되는 게 역사적인 턴 프리미엄 10년 만기에.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번을 내리면 25bp씩 10번이니까 250bp 2.5를 내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5.5잖아요. 네네. 그러면 3이 되잖아요. 그죠? 네네네. 3에서 턴 프리미엄 평균치를 더하면 네. 4.4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10번을 내린다고 전제하더라도 네네. 기간 프리미엄, 턴 프리미엄 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절대 높은 게 아니다. 맞습니다. 너무 이런 감사합니다. 얘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아니 근데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지금은 네. 10년치보다 훨씬 높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상한 네네. 상황인 역전돼 있는 거잖아요. 상황. 네네. 이상한 네네. 상황인데 그게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오고 다시 10년물이 이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네네. 않다는 말씀이신데. 네네네. 근데 꼭 그게 1.4가 꼭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1.4가 평균이 그랬다라는 지난 모든 역사상 아 이제 그래요? 돌이켜 그 보면 정도 가는 게 그럼 정상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게 그냥 평균입니다. 한번 평균이다. 지금 사진을 봐주시면 네. 저희는 여기서는 1990년부터밖에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기간 프리미엄입니다. 이거는 네. 이제 10년물에 대한 기간 프리미엄인데 여기 지금 시장은 지금 지난 이제 2008년 이후로 양적 완화 때의 기간 프리미엄을 계속 프라이싱하고 있습니다. 장기채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이 아래로 움직일 거야.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야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양적 완화를 할 수 또 어느 기간에 할 수도 있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네. 양적 완화를 쉽게 할 수 없을 거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금융시장 참여를 2008년 이후에 양적 완화가 시작된 이후부터 됐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양적 완화라는 건 돈을 중앙은행이 찍어서 장기 듀레이션 그 자산들을 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MBS가 됐던 장기 국채가 됐던 그렇다 보니 턴 프리미엄이 당연히 이렇게 좀 낮았는데 예. 지금은 저는 큰 사이클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입장에선 시장의 노말은 이게 아니다. 이거야말로 일시적인 거고 여기 요 부분, 요 앞에 부분이 노말이다. 근데 이거를 역사상으로 봤을 때 턴 프리미엄은 최소 그러니까 평균 140bp 정도 되고 기준금리와의 차이가 네. 10년물과 기준금리 간의 이제 기간 프리미엄이 140bp 정도 되고 그리고 양쪽 하나도 없어지고. 없어지고 어느 순간 할 수는 있겠으나 네. 그게 과거와 같이 절대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할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어차피 장기 금리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컬을 때 네네. 그 나라의 장기 성장을 반영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10년물이 딱 그런 건데 네네. 성장에 대해서 지금 회의가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이선철 대표님. 네네. 그런데 장기 성장을 반영하는 10년물이 이거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건 금리의 역전폭이라든지 장단기 금리 차의 구조에서 나오는 건 인정. 네네네. 근데 성장 없다면서요. 그러면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장은 사실 뭐 지금 시장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 시장은 또 너무 과도한 성장을 반영하고 있어서 문제였고 예. 이제 채권 시장은 너무 과도한 리세션 우려를 반영하고 있어서 문제다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명목 성장은 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걸로 봅니다. 말 그대로 명목 GDP라고 그냥 실질 말고. 실질 말고 명목으로 한다면 이제 거기서 물가를 차감해야 실질 GDP인 그렇죠. 건데 이제 명목 성장 같은 경우는 결국에 제가 사실은 뭐 지금 이런 얘기를 시장에서는 안 하니까 제가 네. 속으로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연준하고 재무부가 명목 GDP 타겟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 실제 2010년대에 그런 논의가 굉장히 딥하게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 GDP를 타겟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근데 결국에 그거의 가장 큰 위험은 명목 GDP를 타겟팅하면
그 과정까지는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물가가 튀어오르 인플레이션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실질 GDP는 꺾일 걸로 봅니다. 네. 다만 명목 GDP는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질 GDP가 꺾일 것 그러니까 같고요. 재무부와 페드가 명목 GDP에 네네. 집중한다는 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용인한다는 뜻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걸로 보이고 명목 GDP가 유지된다는 건 어쨌든 간에 기업의 어닝이 어떤 지금 최근에 텐트럼처럼 나타났듯이 기업의 어닝은 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박살이 나거나 2008년처럼 정말 사람들이 쓸 돈이 아예 없어서 네. 이제 막 그렇게 되거나 지금 그런 부분들은 워낙 이제 연준의 기술이나 재무부나 발달을 해서 다 막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어닝은 그 정도로 뭐 막 붕괴되거나 할 걸로 그러니까 어닝의 성장이 너무 과도했던 거지. 그러니까 어닝이 그런다고 해서 막 이렇게 붕괴될 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기가 온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거를 반영한 네네. 자산 가격의 거품 붕괴는 있다. 자산 가격의 거품이 돼야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웨스 이펙트가 빠져야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진정한 그런 위기 있잖아요. 네. 어떤 대량 실업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노동이 뭐 실업도 저는 한동안 좀 안 좋아질 걸로 보지만 네. 어쨌든 자산 가격의 웨스 이펙트가 빠지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GDP도 실질 GDP가 엄청나게 낮아지고 네. 그러려면 먼저 자산 가격이 빠져줘야 웨스 이펙트가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할 트리거는 그것도 그렇고 어떤 은행들이 위기를 막고 실제 은행에 문제가 생기고 하려면 네. 장기 금리가 내려가는 형태여서는 안 되고 과거처럼 지금은 민간 주도의 부채 사이클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부채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주도해서 부채를 일으켜서 그 부채를 민간에게 넘긴 사이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올라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를 들면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네. 서로 동상이몽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네, 꿈을 네, 네. 꾸고 있는 거는 네. 그 사람들이 워낙 꿈꾸는 걸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돈 자체가 워낙 많이 풀렸는데 네, 이 네. 많은 돈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자꾸 이렇게 찾다 보니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그나마 성장이 이거래 이쪽으로 돈 막 몰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어쨌든 뭐 금리 떨어지겠지 일로 돈 막 몰리고 네, 네. 금도 갑자기 금밖에 더 있어 안전자산 금으로 네네. 쭉 가고 네네. 뭐 코인도 코인이 이제 미래잖아 이러면서 다 간 게 결국은 다 돈이 너무나 많이 풀렸으니까 네. 동상이몽을 그렇게 꾼 것처럼 결과적으로 나온 거지만 네네. 사실은 그 돈 다 풀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근데 그 돈이 뭐 특별히 막 줄어들고 이러지 않는다면 네네. 그 꿈은 포기할 수 없는 꿈 아닌가. 그런 절규하네. 측면 제발 꿈 좀 꺼져라. 네. 네. 그런 측면도 당연히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거를 이제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거를 이제 변화시키는 핵심 트리거는 장기 금리일 수밖에 없다. 장기 금리는 어쨌든 연준이 컨트롤할 수 있는 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장기 금리라는 거는 시장 금리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시장이 장기 금리에 대한 지금 장기 금리가 이거는 좀 정당화될 수 없는 금리구나라는 걸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완전히 인지를 했을 때 네. 어떤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날 때밖에 그런 게 정상화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최근처럼 어떤 성장에 대한 뭔가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서 이렇게 그 주식이 급락을 하면서 채권도 같이 사람들이 일단은 안전자산이라 생각하고 채권으로 장기 채권으로 몰리는 형국이 된다면 그거는 결국에 멀티플을 부양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주식이 하락을 하더라도 컬러가 계속 바뀌면서 저는 하락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매크로는 워낙 휙휙 바뀌기 때문에 네. 어쩔 때는 장기 금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그저께 같은 경우는 장기 금리가 엄청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장기 국채로 몰리고 뭐 주식이 하락하는 와중에 장기 국채 금리가 낮아지지만 반대로 다음번에는 장기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주식이 빠지고 이런 식의 변화가 계속 나타날 거라고 근데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면 장기 금리가 하락을 한다라는 게 뭐 그 양날의 검 같은 거긴 한데 동전의 양면 같은 거긴 한데 장기 금리가 하락을 하면 미국 자산의 매력도가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저 달러 가치가 네.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환경이 되면 미국 주식의 매력도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덜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장기 금리가 하락을 예를 들면 2008년 이후부터 계속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 달러가 오히려 이제 그때는 연준이 계속해서 사줄 때니까 그때도 처음에 이제 양적 완화를 한다고 했을 때 경제학자들이 미쳤다 했는데 달러 약세일 거다. 네, 달러가 엄청 빠질 거다 했는데 실제 달러는 빠지지 않았듯이 네. 굳이 이제 장기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꼭 달러가 굉장히 뭐 큰 폭으로 빠진다거나 예. 그렇게 연결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네네. 질문이 이거예요. 네네. 반대로 이선철 대표님이 네. 전망하시듯이 네. 지금 4% 밑에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예상 마음속에 제가 말씀 안 하시면 5% 이상 지금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혹은 그거보다 더 높은 거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 상태가 되면 네. 전 세계의 안전 자산을 추구하는 자금들이 엔캐리를 비롯해서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네네. 미국 정부가 부돈 안 낼 거가 확실하니까. 네네네. 야, 미국 국채 10년짜리를 6%를 줘? 네, 네. 그것도 1년에 두 번씩 이자를 쿠폰으로 줘? 네, 네. 그럼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달러가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네네. 지금 국채 금리가 더 뛴다든지 또 달러 강세라는 측면에서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를 미국 주식의 추세적인 하락을 얘기한다든지 네네.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이제 그 조사 가능한 범위가 1914년부터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 10년 이제 팬데믹 이전의 10년 있잖아요. 예. 10년의 물가 CPI 기준으로 음. 뭐 보통 10년이 2%가 좀 안 됐다면 2%도 안 되는 그런 정말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보기도 조금 힘든 약간 디플레이셔너리한 그 그렇죠. 정도의 물가였다면 지난 과거 30년의 평균은 2.54%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 그리고 그 이전의 30년, 그 1993년이 끝이고 1964년부터 1993년까지 그때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5.64%였습니다. 아, 그거 우리 잘 기억 못하죠. 예. 그리고 그 이전의 30년, 그 이전의 30년, 한 10몇 퍼센트 되나요? 아니요, 그때는 이제 3%, 3.2%, 그죠? 예, 이 정도 되고, 그럼 1914년부터 2023년까지 110년을 평균을 내보면 3.28%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시장은 지난 10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이거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굉장히 그 하워드 막스나 그런 그 그룹분들도 얘기를 하시니까 예. 시장은 지난 10년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2%가 안 되는 인플레이션이 예. 너무 당연한 거고 익숙한 거죠. 그때는 양적 완화가 있을 텐데 이제 다만 근데 만약에 앞으로 뭐 물론 물가라는 거는 이제 웨이브도 있고 막 이렇게 변동성이 크니까 뭐 잠깐 더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 10년이 3%다라는 거를 2%가 아니라 3%다. 2%는 갈 수 없다. 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데는 말씀하신 대로 경제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펀더멘탈이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재무부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재정적자가 어떻게 운영이 될 거냐. 미국의 재정적자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저는 이제 매년 최소 이제 쿠폰, 중기물, 장기물의 발행이 연에 한 20% 가량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발행 자체가. 그러니까 빚을 재정 적자가 워낙 심하니까 빚을 계속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계속 국채 발행해야 돼요. 이자도 더 과거보다 높아지니까 더 국채 발행을 해야 되고 이자뿐만 아니고 실제로 어떤 정권도 새로 취임을 했을 때 지난 정권보다 돈을 덜 쓰겠다고 하는 곳은 없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경제는 명목으로는 어느 정도 좀 강하든 뭐 약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그 제가 뭐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중장기물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말에 특히 단기채로 다 발행을 해버려서 굉장히
이제 자산 가격을 부양시키고 유사 양적 완화의 효과를 냈는데 그렇죠. 네. 그게 사실은 지금 이미 미국 정치권에서는 공화당에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더 할 수도 없고 그 뭐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더 할 수도 없고 정치적 이벤트도 이제 세 달도 안 남았으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네. 공화당 의원들한테 이제 아무튼간에 좀 위기의 경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근데 그 위기가 어떤 뭐 단기적인 뭐 그러니까 큰 만약에 좀 어떤 이게 잠깐의 조정이 아니라 큰 하락의 시작이라면 그 경로가 어떻게 갈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뭘 것 같아요, 그 경로가요. 성장에 대한 이제 최근과 같은 그런 것도 계속 성장에 대한 나타나겠죠. 전망은 약해지면서 네네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살아 있고 네네 맞습니다. 금리는 인플레이션은 그걸 잘 꺼지지 반영해서 뜨고 맞습니다. 기업 네네. 실적은 악화되니까 주가는 빠지고 기업 실적이 뭐 엄청나게 악화 증가율, 명목이니까 증가율. 네네네 증가율이 성장이 이제 둔화하겠죠. 성장이 둔화되고 네 미국의 정부 부채는 계속 늘어서 그거에 대한 재정 부담은 되게 많아지고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왔을 때 네네 주식시장은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베스트 시나리오를 반영한 거였기 때문에 네네네 폭락을 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게 시스템 리스크까지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장기 금리가 올라가야 시스템 리스크가 전이가 되겠죠. 네, 우리 그렇습니다. 시장도 미국 시장이 그렇게 시스템 리스크 혹은 뭐 폭락 혹은 뭐 안 좋게 가면 우리 시장도 당연히 안 좋겠네요. 뭐 구조적인 여건상으로는 워낙 한국이 그렇게 뭐 쉽게 그 ATM처럼 이렇게 돈을 뺐다 넣었다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겠으나 저는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네. 물론 금리도 단기적으로는 따라가겠으나 네. 지금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유럽, 일본의 문제지 물론 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으나 네. 어쨌든 간에 가장 투자할 때 중요한 거는 저는 매크로 환경을 접목시킨 자산 가격의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자산 가격의 밸류에이션 상으론 그런 제가 말한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가장 위험한 건 너무 이제 전 세계의 자금이 몰려서 멀티플이 어떤 이유로든 과도하게 확장돼 있는 그런 자산들이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선철 대표님과 요번까지 한 2달 동안 한 3번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무시하지 마라. 네네. 아직 인플레이션이 잠복해 있다. 미국이 네.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과감하게 낮췄을 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고 네네. 그게 금리의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맞습니다. 거기다 그 수급 근저에서 문제까지 그 더해지기 기저에서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리세션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 리세션의 징후가 뭐 고용이든 뭐 성장이든. 네네네. 뭐 샴룰 얘기. 네. 네. 그런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잠복해 있다라는 그 기존의 입장을 계속 더 강화하실 수는 있나요? 일단은 제가 예전에 아마 정프로님하고 그 촬영했을 때 인플레이션은 항상 사실은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가 아니라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아, 밀튼 프리드만이 말했듯이 네. 이제 그 점을 감안하자면 당연히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70년대가 있었는데 네. 일단은 고용적인 측면도 제가 한번 그 이번에 고용은 저는 조금 일시적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베릴 텍사스 베릴 그 예.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한번 화면을 봐주시면 허리케인. 네네. 그 텍사스에 이제 허리케인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지금 이게 지금 이제 그 실제 실업 수당 청구 텍사스만 어떻게 났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7월 19일에 이렇게 올라가죠. 엄청나게. 7월 12일에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텍사스에서 굉장히 이 청구가 많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저게? 이때만 너무 많이 올라갔죠. 올해만. 뭐예요? 너무 비교도 안 되게. 1970년대부터의 차트인데 그 나쁜 날씨 때문에 그 일하지 못한 네. 사람들의 집계입니다. 아. 그게 텍사스 이번 베릴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그리고 일시적이다. 여기 또 보시면 이게 이제 휴스톤의 그 레스토랑의 이제 예약들 예약률이 어떻게 변화했냐. 이게 꼭 팬데믹 기간에 뭐 이거 같으시겠지만 아닙니다. 이게 24년의 7월 3일이고요. 예. 24년 7월 3일에까지는 이렇게 막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터지고 그 베릴이 있고 나서 휴스턴이 텍사스 최대 도시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 레스토랑의 예약률이 줄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번 고용 자체에는 사실은 착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저는 그런다고 고용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계속 있을 거다도 아니지만 네. 어떤 급격한 이제 그런 식의 보통 전형적인 리세션이 나타나면 아주 이 급진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고용이. 근데 그런 수준까지는 아닐 것 같다. 나스닥이 추세를 좀 이탈했다. 그래서 전고점을 못 뚫을 거다. 이런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냥 이건 뭐 펀드 매니저시기 때문에 네. 저희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하방을 어디까지 열어놓고 계십니까? 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예,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저도 그 못 모를 때는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했다가 솔직히 예, 한번 얘기해보세요. 마음속에 아니, 있는 거. 뭐 저는 아무튼 좀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많이 나스닥 빠질 걸로 100은, 이제 보고 예, 있다. 나스닥 100은 네, 말씀하기 예, 곤란한 나스닥, 만큼 예, 나스닥 100은 좀 아래를 많이 보고 계시다. 빠질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본 게 사석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를 얘기하고 아, 나스닥.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오히려 이제 뭐 제가 지금 상황이 딱 2000년 IT 버블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네네. 다만 저는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뭐 2000년 IT 버블의 나스닥의 종목들이 이제 거의 뭐 8, 90%를 빠졌다면 네. 그래도 S&P 500은 반대로 한 40% 빠졌거든요. 40%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네. 다우는 덜 빠졌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처음에 이제 그 얼마 전에 김프로님하고 방송했을 때 네. 저는 오히려 나스닥이 크게 하락해도 비교적 오히려 다우 같은 게 좋을 것 같다. 네네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컬러가 지금도 시장 하락의 색깔이 계속 변하고 있는 게 예. 처음에 나스닥이 하락했을 땐 실제 다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러셀 네. 2000이나. 근데 지금은 이제 최근은 이제 성장에 대한 이런 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명목 성장이 유지가 된다면 아무튼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또 장이 곧 장이 시작하니까요. 시작하는데 네. 성동전 어쨌든 그 속보를 좀 반영한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조금 어제 나스닥의 후반부 그리고 선물이 약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극도의 경계 심리가 아침 개장 초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철 대표님과는 따로 네. 그 하락폭에 대한 얘기를 저하고 집중적으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시고요. 하시죠. 네, 오늘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 팀에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철 대표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